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집살이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을 되찾은 그녀의 반격.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느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닌 부당함에 맞선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고된 시집살이에 지쳐 계시지 않나요? 저 또한 시댁에서 터무니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던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힘을 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시댁에서 겪은 수모를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29세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들처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도 적당히 하고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결혼했죠. 여기까진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해서 앞으로도 계속 평범하게 살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어요. 남편의 집안이 저희 가난한 친정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신혼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혼수와 예단을 해왔기에 시어머니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그러니까 김민수 씨는 이남 이녀 중 막내로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왕자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왔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수시로 저희 신혼집에 들러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민수 마누라, 너는 어떻게 된 게 냉장고에 먹을 만한 반찬이 하나도 없니? 네 친정엄마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는 거야. 내 아들처럼 좋은 남자를 얻었으면 냉장고도 알아서 채우고 살림도 알아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라며 여자가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다고 네 서방 빨래를 제때 안에서 쌓아둔 거야. 제때 빨아서 칼같이 다려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라고 하셨어요. 제 남편 민수는 대기업 직원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비교를 당했어요. 하지만 저도 일이 바빠서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주말에 몰아서 했답니다. 그래서 변명, 아니 해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저도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일하고 있어요. 맞벌이 지방 가보면 다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은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데 친정엄마가 매번 들러서 반찬을 채워줄 순 없잖아요. 요즘은 배달음식도 잘 돼 있어서 끼니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럼 넌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에게 겨우 배달음식이나 먹여준다는 거냐?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밥은 제대로 차려줘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네 집 혼수며 예단이 그렇게 부족해도 아무 말 없이 넘겼으면 고마워서라도 내 아들에게 잘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게다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다니는 내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니? 넌 시어머니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지는 못할 망정 말대꾸를 따박따박 해야 속이 시원하냐. 친정에서 예절 교육도 안 받고 살았니? 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어요. 괜히 다른 말을 꺼냈다가는 시어머니의 신경만 건드리는 꼴이 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이런 식의 레퍼토리를 반복하며 제 속을 실컷 긁으셨어요. 그런데 더 밉살스러운 건 시누이들이었어요. 바로 민수의 두 누나, 김지영 씨와 김수영 씨였죠. 둘 다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한가하면 시어머니 꽁무니를 쫓아 저희 신혼집에 같이 쳐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1절로 잔소리를 마치면 2절, 3절은 시누이들의 목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저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려는 듯 터무니없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올케, 우리 집은 위아래가 아주 정확해. 올케가 막내 며느리니까 집안 행사나 경조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팔 걷어붙이고 주방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게다가 올케는 내 동생 같은 월척을 서방으로 잡았으니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라며 지영씨가 말하면
수영씨가 거들었죠. 그러게, 우리 언니 말이 맞아. 올케는 없는 집안에서 거의 빈손으로 시집 왔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올케한테 명품백 하나도 안 받고 받아줬으니 고마워해야 할 거야. 네 위에 언니, 지영씨는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우리 가족 정장 한 벌씩 맞춰주고 우리 아버지 차도 한 대 뽑아줬다고. 우리가 올케한테 그런 걸 바란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단을 바쳐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입에서 저런 말이 안 나오는 걸까요? 저희 친정이 조금 가난하긴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수천만 원을 드리기도 했고 시누이들에게 비싼 옷 한 벌씩 선물했는데도 많이 부족했나 봐요. 누가 시집 갈 때 얼마의 돈을 줘야 한다고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꼴사납게 실컷 떠들고 돌아가면 기가 얼마나 빨렸는지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귀에서 앵앵거려서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남편 민수에게 하소연하려고 앞에 앉혀두고 시댁 식구들의 말을 전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친정 흉보며 내 욕을 할 건지 물어보고 싶어. 당신도 내가 혼수랑 예단 부족하게 해온 게 불만이야. 어머님하고 형님들처럼 나도 당신한테 부족한 거야. 대기업 다닌다고 괜히 목에 힘주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이 신혼집을 해줬다고 생색내고 싶어서 그런가 본데 그냥 한 귀로 흘리면 안 될까? 민수는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항상 중립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에게 잔소리하며 못살게 구는 건 막내 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 거라며 성격이 넓은 저에게 한 발만 물러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속이 풀리지 않았어요. 제 친정 식구를 시도 때도 없이 욕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얼굴을 보면 헛구역질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난 1년 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들, 그리고 심지어 시댁 조카들 생일상을 차리는 아이러니한 행동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다른 식구들 생일상을 왜 내가 차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영씨 남편인 박준혁씨가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저보고 잔치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지영씨에게 말했죠. 형님, 제가 올해 시댁 식구들 생일상을 다 차렸는데 어떻게 아주버님 승진상까지 차려야 합니까? 그 정도는 형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번 저한테만 시키지 마시고 정도껏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당당하게 제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러자 제 말이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전해졌고 하나같이 저를 잡아먹으려는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가정교육이 안 된 건 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다. 심지어 잔치상 차리는데 손 좀 보태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라며 온 가족 앞에서 훈계하셨어요. 게다가 승진한 준혁씨까지 저에게 한 소리 했어요. 처남댁, 미안해요. 내가 괜히 승진하는 바람에 처남댁한테 누를 끼쳤네요. 아니, 잔치상 차리는데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으니 누를 끼친 건 아니죠. 다음에도 승진하면 코빼기 비추지 마세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두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네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기엔 저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왼수 같은 남편 민수는 제가 어떤 수모를 당해도 상관없는지 시어머니 옆에서 젓가락질하며 음식을 먹는데 주둥이를 잡아서 비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여튼 준혁씨 승진 잔치는 저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의 훈계는 더 심해졌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와 꽁문이 따라 시누이 둘이 저희 신혼집에 들어와서는 내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래서 머리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했다. 앞으로 두 눈 뜨고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
네 남편 민수가 그렇게 잘났으니 집에서 힘든 일 시키지 마라.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대기업 아들을 잡았으면 그만한 노력을 해라 등등 귀가 따가울 정도로 떠들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딴 집구석이 다 있냐 며 거지근성의 이기적인 성격 파탄자라고 한바탕 욕해주더라고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냐며 제 편을 들어줬고 시댁 식구들 욕을 같이 해주는데 그나마 기분이 풀렸어요. 친구들은 제 앞에서 시집살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겠다며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와서 김장을 같이 하자고 불렀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또 모진 수모를 겪기 싫어 두 다리를 질질 끌며 혼자 시댁으로 갔네요. 시어머니는 남자는 여자와 신체 구조가 달라서 김장하면 온몸이 쑤실 거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며 남편 민수는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시댁에 억지로 들어가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백 포기는 되어 보이는데 도대체 저 많은 김치를 누가 먹는다는 건지 이해도 안 됐고 김장하러 온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사실에 분노의 쓰나미가 밀려오더군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냐. 나 젊었을 때는 이거보다 2배는 되는 양을 혼자 김장했어. 그래도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배우면서 일하게 된 걸 영광으로 알아라. 뭐해? 멀뚱 서 있지 말고 빨리 배추부터 다듬고 소금에 절여. 어머님,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안 오시나요? 형님들은 김장 안 하세요. 제 물음이 고가웠는지 시어머니는 대가 참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 난리네. 네 시누이들은 바빠서 못 온다. 그리고 걔들은 매년 김장해 왔어. 이제 네가 있는데 뭐하러 오겠니? 라며 성질을 내셨어요. 이게 진짜 시볼드인가 하고 마음을 비우고 수백 포기의 배추를 소금에 절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살았냐 며 평소처럼 친정 부모님을 흉보셨어요. 그런데 제 귀에 굳은 살이라도 박혔는지 별로 기분 상하지 않았어요. 이 김장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아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며 허리와 팔이 끊어질 듯 일했어요. 결국 늦은 밤에 김장을 끝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긴 어딜 가. 김장을 끝냈으면 수육을 푹 삶아서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내 딸들이랑 사위들이 올 거니까 같이 밥 먹고 돌아가라며 저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정말 끝이 없는 게 시집살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내 수육을 준비하고 거대한 밥상을 차렸어요. 그제야 시누이들과 사위들, 그리고 남편 민수까지 등장했어요. 여태 어디서 뭐하다 이제야 나타난 건지 미치도록 얄미워서 하나씩 꼬집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민수는 다른 식구들과 같이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육에 김치를 쩝쩝거리며 먹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꼴 보기 싫던지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물론 다른 식구들이 냠냠거리며 먹는 것도 얄미웠어요. 그러더니 시누이들과 사위들이 제가 담근 김치에 대해 평가를 시작했어요. 정말 부하가 치미는 순간이었죠. 김치가 좀 짜다. 옳게. 김장 처음 해보. 양념을 너무 범벅으로 했네? 장모님한테 배웠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설마 우리가 김치 가져가는 거 알고 일부러 짜게 만든 거 아니지? 라며 지영씨가 말하면 수영씨가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옳게 손맛이 이렇게 없어서 어디다 쓰겠어. 다음엔 품삯 좀 하고 내가 발로 김장해도 이거보단 낫겠어. 마음 같아선 제가 담근 김치를 한 포기씩 시댁 식구들 얼굴에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에게 고맙다, 잘 먹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도무지 이해하려 해도 안 됐어요. 저는 민수와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온갖 불만을 토로했어요.
당신은 김장 못 도와줄 망정. 늦게 나타나서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해. 내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랬어. 많이 힘들었어. 우리 엄마랑 누나들은 김장 뚝딱 해버리길래 별로 힘들지 않은 줄 알았지. 수고했어. 여보 영혼 없는 대답에 또 화가 치밀었어요. 거긴 셋이 했지만 난 혼자서 저 많은 배추를 김치로 만들었어. 상식적으로 당연히 힘든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나를 싸게 보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제가 푸념을 늘어놓자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우리 이사 가자. 지금 시댁이 너무 가까워서 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불려가고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잖아. 내 숨통 좀 튀게 해달라고. 민수는 지금 우리 집은 엄마가 해준 거라 마음대로 팔고 떠나면 싫어하실 거야. 그러지 말고 돈 좀 모아서 내후년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자.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라고 했어요.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2년 뒤에 시댁 식구들에게서 해방된다는 상상을 하니 그나마 화가 풀리더라고요. 저는 민수에게 2년 뒤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동네를 떠나자고 경고하듯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계속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등살에 살이 쭉쭉 빠져가며 고생길을 걸었어요. 언젠가 이 길이 꽃길로 바뀔 거라는 희망을 안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생길에서 벗어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아이 가졌어요. 임신했어요. 정말 잘 됐죠? 임신. 요즘 애 없이도 잘 사는 부부가 많다던데. 어쨌든 이미 벌어졌으니 할 수 없지. 시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은 쏙 빼고 볼멘 소리만 하셨어요. 시누이들도 애를 가졌어. 지금처럼 편하게 사는 게 100번 낫지 않냐 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누구 때문에 몸살 달고 사는지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댁에 와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딥더디 심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뭐라고 하셨지만 죽어가는 목소리를 연기해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앞으로 1년 내내 그렇게 빠져나가고 아이 낳으면 육아로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의 발길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몇 번 시댁 식구들을 피했는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려나가봤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양손에 바리바리 뭔가를 들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 당연히 집에 있을 거라 알고 찾아온 거죠. 식구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짐을 올려놓고 한숨을 내쉬더니 큰 시누이 지영씨가 말했어요. 옳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민수한테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세 사람이 동시에 혀를 찾고 저를 잡아먹을 듯 쳐다봤어요. 얘가 아직도 멀었나? 오늘 시아버지 제사야. 며느리가 됐으면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지. 빨리 와서 팔 걷어붙이고 전부터 차려. 내가 입덧 심하다고 해서 오늘은 여기서 제사를 지낼 거야. 정말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고 했는데 저는 즐기고 싶지 않았고 그 말을 만든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결국 그날은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렸고 시댁 식구들은 방에 누워 있다가 간 볼 때만 나와 음식 맛을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입던 연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제 손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했어요.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 속이 울렁거려 이틀 동안 구역질만 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민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참아라는 말만 했어요. 우라통 터지는 남편이었죠. 몇 달 뒤 배가 남산처럼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 외출이 힘들었어요. 그 시간 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그런 예상은 역시 깨졌어요.
너 내일 모레가 어머니 칠순인 거 알고 있지? 네.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식당은 어디로 예약하셨어요? 그러자 전화 너머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너는 어머니 칠순에 밖에서 사먹는 음식으로 때우려 해. 내가 박 음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직도 모르냐? 그날은 네 시누이들도 와서 거든다고 하니까 너 와서 음식 좀 해라. 알겠?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지만 산 달이 가까워져서 몸이 좀 불편해요. 아이 낳을 때까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른 씨알도 안 먹혔어요. 누가 너한테 막노동이라도 시키니? 생일상 같이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잔말 말고 무조건 와서 거들어라. 잔칫날 며느리 없이 상 차리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무조건 와. 시어머니는 호통치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칠순상을 차리러 시댁으로 갔어요. 역시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혼자 생신상을 차려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는데 큰 시누이 지영씨가 둘이가 재료 사왔으니까 만드는 건 옳기가 해. 저 많은 짐 들고 오느라 팔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옳게 몸 무거운 거 배려해서 음식만 조리하게 해준 거야. 고맙게 생각해라며 생색을 내는 거예요. 이젠 놀랍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어요. 뭐, 힘든 일 빼주셨으니 제가 음식 해야죠.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몸이 무겁긴 했지만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갈비, 불고기, 잡채 등 여러 가지를 혼자 준비했어요. 하지만 3-4가지 음식을 조리하자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뱃속에서 뭔가 꼬이는 듯한 고통이 머리까지 전해질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머님, 배가 너무 아파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당연히 병원으로 데려다 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너 지금 꾀병 부리는 거지? 어머니 생일상 차리는 게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제 반응에 큰 시누이 지영씨가 말했어요. 옳게. 갈수록 염치가 없네? 입던 연기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더니 이번엔 좀 어설프다. 발연기가 따로 없네? 당장 일어나서 하던 음식마저 해.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진짜 아파요. 정말 아프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정에서 못 배운 티를 팍팍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니? 어머니 생일상 차리기 싫어서 나쁜 연기하라고. 당장 일어나. 라고 소리쳤어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기절할 것 같았어요. 눈꺼풀이 엄청 무겁게 느껴져 눈을 감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쳤어요. 내가 진짜 너 같은 건 처음 봤다. 꼴랑 음식 몇 가지 한다고 기절 행세를 해. 이런 천하에 몹쓸 것 같으니 시어머니가 다시 제 뺨을 내려치자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만큼 깊은 잠을 자고 눈을 떴어요. 제가 누워있는 곳은 천장과 벽이 온통 하얗고 제 팔에는 얇은 호스가 달려 있었어요. 호스를 따라 눈을 움직여 링거를 막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배가 여전히 아파 손으로 만졌는데 볼록 나와 있어야 할 배가 홀쭉해진 걸 느꼈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배를 확인하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상황을 물으려고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란히 앉아서 사과를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과일을 먹는 걸 보니 별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죠? 제 아이는 괜찮나요? 주방에서 쓰러지고 기억이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쩝쩝거리며 말했어요. 뭐, 아이를 낳았냐고? 너 팝이냐? 유산해놓고 무슨 헛소리야? 뱃속 아이 하나 건사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관리를 잘했어야지.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 유산했다고요. 놀란 저는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잠시 후 간호사가 달려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 유감이에요. 안타깝게도 뱃속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리적인 충격과 쇼크로 인해 유산됐다고 하셨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폭행당하신 건가요? 그때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왜 날 보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난 정신 차리라고 뺨을 톡톡 두드린 것뿐이야. 네 시누이들한테 물어봐. 라며 잘못을 숨기려 했어요. 시누이들도 쓰러진 올케 정신 차리게 하려고 볼을 살짝 쳤어요. 라고 설명했죠. 그제야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고 쇼크가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악을 쓰며 오열했어요. 다 나가세요. 내가 유산된 건 당신들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를 당신들이 죽인 거라고요. 허참, 지금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거야? 네가 몸 관리를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걸 왜 우리 탓을 해? 라며 시댁 식구들이 반박했지만 저는 다시 소리 질러 그들을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했어요. 1분 1초도 그들과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유산된 아이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병원 담요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몇 시간 뒤 민수가 병원에 찾아와 슬퍼하는 저를 토닥이며 나중에 다시 아이를 가져라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어요. 저는 끝없이 울었고 시댁 식구들을 증오하며 복수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해 민수의 부모님이 해준 집으로 돌아갔는데 침대에 눕자마자 피곤이 몰려와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 민수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자기야, 나 지금 출발할게. 우리 매일 보던 모텔에서 만나자. 나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 기대하라고. 꿈이 아니었어요. 꿈이길 바라고 허벅지를 꼬집어 봤는데 아팠어요. 시댁 식구들뿐 아니라 머저리 같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사실까지 알게 되니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몸과 마음이 각성이라도 한 듯 온몸에 힘이 불끈 솟았어요. 이제 이 거머리 같은 인간들에게 벌을 내려줄 때가 왔다는 걸 알았죠. 가장 먼저 흥신소를 찾아가 민수의 불륜 증거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흥신소 사장은 불륜 증거 찾기가 주업무라며 식은 죽 먹기라고 하며 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어차피 이혼 위자료로 왕창 뜯어낼 건데 그 돈이 아깝지 않아 흔쾌히 지불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어떻게 벌줄지 고민하다가 그들이 생각 없이 말하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이튿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 얼굴을 보자 당황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난리쳤던 제 모습과 상반된 모습으로 들어서니 적응이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들도 계셨네요.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셨어요. 그래, 왔니? 몸은 괜찮은 거냐? 어머님이 괜찮고 말고요. 그날은 제가 죄송했어요. 너무 흥분해서 어머님과 형님들한테 큰 결례를 저질렀어요.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너무 죄송해요. 제 사과에 시누이들은 이제야 알았냐 며 비아냥댔고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며 빨리 나았다니 다행이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끝까지 악마 같은 인간들이었죠. 저는 연기를 시작하기 전 핸드폰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소파에 앉았어요. 웬일로 시어머니가 직접 과일을 깎아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시키지 그러셨어요. 됐다. 몸도 성치 않을 텐데 가만히 앉아 있어.
저는 일부러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생쇼를 시작했어요. 어머, 작은 형님, 염색하셨어요. 머리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도 가서 형님처럼 따라 해볼까 해서요. 수영 씨가 대답했어요. 아, 이거 요 앞사거리 새로 생긴 데서 했는데 꽤 잘하더라. 나중에 내가 데리고 가줄게. 그리고 올케는 나처럼 갈색보다 보라색이 잘 어울릴 거야. 저는 큰 시누이 지영씨 손을 보고 네일아트도 칭찬하며 날 잡아서 가기로 했어요. 또 시어머니한테도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놓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때가 됐다고 느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 어머님, 제가 주방에서 기절했을 때 어머님이 제 뺨을 때려주셨죠. 정신 차리라고 살살 때리셨나 봐요. 저는 맞은 기억이 없거든요. 다만 어머님이 저한테 화가 나신 기억은 나요. 뭐 때문에 화가 나신 줄 모르겠지만 다 지난 일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그래, 화가 났지. 네가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니 열불이 올랐다. 그래서 뺨을 사정없이 때렸더니 기절을 하더구나. 그제야 네가 진짜 아픈 거구나 싶어서 119를 불렀지. 그 다음은 너도 알지. 네 배 속에 있던 아기는 태어날 운명이 아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상심 마라. 다음에 또 가지면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저를 폭행한 사실을 실토했으니 더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었어요. 악마들과 나란히 앉아있으니 지옥에 온 것 같았죠. 그러셨군요. 알겠어요. 어머님. 구급차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뜻으로 맛있는 거 좀 해드릴까요? 마트 가서 장 봐올게요. 그럼 숭어 좀 사와서 구워봐라. 간만에 생선이 먹고 싶다. 네, 알겠어요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옥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마트가 아닌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1시간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전화가 몰려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상종할 필요도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민수도 늦은 밤에 전화했지만 가뿐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흥신소 사장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연락이 왔어요. 친정에 머문 지 하루 만에 수십 장의 불륜 증거 사진과 2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를 보러 가는데 왜 그렇게 설레던지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흥신소 사장과 마주 앉아 증거를 건네받고 돈을 줬어요.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불륜 사진을 확인했죠. 이 인간 아주 가관이었어요. 만나는 여자가 회사 부하 직원이었어요. 같은 회사 로고가 달린 출입증을 목에 걸고 골목길에서 몰래 키스하는 사진을 보는데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텔 가는 순간까지 포착됐어요. 벌레 같은 인간 둘이 영화를 찍는 것 같았어요. 흥신소 사장이 이틀 동안 따라다니며 잡은 증거가 이 정도면 이전엔 얼마나 심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 같았어요. 저는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를 찾아가 시어머니의 녹음 파일과 민수의 외도 증거를 넘겼어요. 변호사는 이 자료로 시어머니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임산부 폭행은 중죄에 해당됩니다라며 처벌 의사를 물었고 저는 모든 처벌을 다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다니는 회사 사이트 신문고에 민수와 부하 직원의 불륜 사진을 업로드했어요. 결국 이튿날 도덕적 문란으로 두 사람은 해고당했어요. 어떻게 아냐면 민수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문자를 보냈거든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기대하라고 답장했어요. 며칠 뒤 변호사가 이혼 소장을 보냈다고 하며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저를 폭행에 유산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줬고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시어머니는 뺨을 때린 게 아니라며 발뺌했지만
병원에서 얼굴에 맞은 흔적과 MRI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안타깝게도 시누이들은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아 법망을 피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누이들의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려 두 사람 다 이혼당할 것 같아요. 4주 뒤 법원에서 민수와 이혼 재판을 받았는데 위자료 1억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총 2억을 받았어요. 또 변호사가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5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거짓골이 된 전 남편에게 그 정도로 끝냈어요. 민수는 불륜 소문이 퍼져 일을 이어하지 못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알아봐줬는데 고깃집 직원으로 일하게 됐고 바람 피우던 여자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댁은 풍비박산 났고 제 복수는 끝났어요. 다들 사는 게 죽을 만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옥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줌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으셨길래 감옥에 갔어요? 아주 꼴 좋네요. 감옥이 참 좋네요. 머리 검은 짐승을 아무 말 없이 받아준다고요.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그리고 맨날 예단 타령하시던 거, 예단 대신 초코파이 좀 넣어드릴게요. 거기선 단 게 귀하다던데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요. 그 편지를 보내니 35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고 쌓였던 앙금이 바람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재혼해서 예쁜 아들을 낳고 살고 있어요. 지금 남편은 변호사 소개로 만났는데 둘 다 이혼의 아픔과 상대 집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 공감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양가 부모님과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야 평범한 제 삶의 자리를 찾은 기분이네요. 이렇게 제 과거 이야기를 쭉 써봤는데요. 정말 역겨운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심하게 복수한 게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는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문득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 무슨 일이든 결국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풍비박산 난 시댁이 진작 그렇게 됐어야 했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네요. 만약 아직도 며느리를 쥐 잡듯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계시다면 제 사연을 듣고 반성하고 용서를 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사필귀정으로 험한 꼴 당하기 싫으시다면요. 또 시댁 식구들에게 당하고만 사는 며느리들께 더는 참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참을 인 3번이면 호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호구가 되지 맙시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